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2014년도 1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유형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를 이제 난이도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요, 14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일반은 5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6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과거 회차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회도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2급도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1급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말 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기존에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나 이제 그 내용들만 꼼꼼하게 보셔도 과락 없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강의 위주로 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자, 하나 당부 말씀 드리면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 비중은 조금 낮습니다. 기출문제가 응용되거나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그 암기식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의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컴퓨터 일반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보시면은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 판단되실 겁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과 해킹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정기적인 보안 검사를 통해 해킹 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크래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커라는 용어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해커라는 용어가요, 현재는 좀 나쁜 의미로 해서 많이 이용이 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MIT 공대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열중하는 개발자들을 지칭해서 좋은 의미로 해서 해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커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열중하는 이 개발자들이 남의 보안 시스템에 몰래 침입해서 불법 해킹을 하는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크래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크래커. 크래킹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크래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래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크래커하고 해커하고는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렇지만은 해커하고 크래커를 구분하지 않고 해커로 통칭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커는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다. 자,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크래커는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크래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설명과 프로토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게 뭐죠? 와이파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와이파이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합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와이파이로 많이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자, 그다음 무선 마우스를 PC에 연결한다. 무선 마우스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가 아니고요. 무선으로 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PC에 연결을 할 때는 블루투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유선 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는 이더넷은 랜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접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블루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다른 말로 무선 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더넷은 가장 대표적인 버스 구조의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공유기를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합니다. 자, 그게 이더넷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zip 파일과 같이 압축된 파일이나 보관 속성 또는 저장 속성을 가진 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zip 파일이라는 것은 .zip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압축된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압축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RGB라든지 기타 이제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때 확장자가 좀 달라지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zip이라는 이제 확장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된 파일이나 보관, 저장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카이브가 기록 보관소, 그러니까 파일을 보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용이라든지 보관용 파일을 아카이브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용어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은요, 가장 대표적인 확장자가 exe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 마우스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자동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확장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글이라면은 한글.exe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자,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은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DLL이라고 합니다. 자, .dll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 보셨습니까? 자, 윈도우즈 내에 보시면은 DLL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파일인데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각의 실행 파일이 있겠죠. 실행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있을 건데, 자, 그 파일들의 공통되는 파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각 프로그램마다 공통되는 그 실행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DLL이라고 해서 하나만 만들어 두고, 윈도우에서 만들어 두고, A 프로그램에서 호출할 때 사용되고, B 프로그램에서 호출될 때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스크 용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메모리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bat라는 배치 파일은요, 실행 파일을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파일 자체가 실행 파일은 아닌데요. 배치 파일을 열어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파일을 실행하고, 두 번째는 어떤 파일을 실행하고, 세 번째는 어떤 파일을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다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일을 배치 파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세대별로 구분할 때 5세대 컴퓨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술이 아닌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퍼지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패턴 인식 이런 것들은 최근의 기술입니다. 근데 집적 회로 같은 경우에는 3세대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던 소자입니다. IC, 집적 회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에선 진공관, 2세대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 회로, 4세대는 고밀도 집적 회로, 5세대는 초고밀도 집적 회로. 자, 이렇게 주요 소자가 이용이 되었고, 그때의 주기억 장치라든지 특징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7에서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업 표시줄의 아래쪽에 화면에 있습니다. 바탕화면 하단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가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계단식 창 배열, 창 가로 정렬 보기, 창 세로 정렬 보기, 작업 표시줄 잠금,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한번 보시면은 아이콘 자동 정렬이 되겠네요. 아이콘 자동 정렬은요, 어디서 자동 정렬하는 겁니까? 바탕화면에서 자동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의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윤곽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곽 기호죠, 이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선택을 했네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찾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했어요. 그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윤곽선으로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그 다음 윤곽선 가서, 그룹에 보시면은, 또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룹 들어가게 되면은 행으로 그룹을 설정할 거냐, 열로 그룹을 설정할 거냐 있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가 행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으로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윤곽이 설정이 되죠. 자, 만일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행 기준입니다. 자, 만일 다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행이 아니고요. 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위쪽에 이렇게 윤곽이 설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 상자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다. 자, 메모 상자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로 이제 쭉 늘렸다 줄였다 가능합니다. 자, 인쇄 메모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본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쇄를 할 때 이 메모를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없도록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3번 정렬을 하면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이 된다. 당연하죠. 우리가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고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셀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었을 때 해당 셀에 대한 메모들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만 의미 있는 메모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면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이 된다. 자, 이동될 것 같지만은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90이라는 데이터에 제가 메모를 삽입을 했습니다. 자, 메모를 삽입을 했고요. 이거 픽업 테이블을 한번 다르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행 레이블을 열 레이블 영역으로 해서 지역 2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엉뚱한 대구라는 데이터에 메모가 설정이 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D 6번째 셀에 메모가 삽입이 되어 있으면은, 자, 이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모가 삽입된 셀과 함께 이동이 된다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동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A 7번째 셀에 수식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A 7번째 셀을 복사해서 C 8번째 셀에 붙여넣기 했을 때 C 8번째 셀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수식이 절대 참조 형식이냐 상대 참조 형식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대 참조를 해서 주소를 입력한 상태에서 복사를 했을 때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복사가 돼요. 수식 자체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데, 이제 절대 참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참조, 이거 절대 참조 되어 있죠. 그래서 A 첫 번째 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A 첫 번째 셀은 고정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A는 고정이 되었는데, 행 값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러 기호가 없죠. 이건 상대 참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참조. 그러니까 여기서는 2가 되지만은, 행이 7번째 행에서 8번째 행으로 바뀌었죠. 7에서 8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도 3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A 첫 번째 더하기 A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는 1이 되고 A 세 번째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시트 1의 C 5번째 셀, 시트 2의 5번째 셀, 시트 3의 C 5번째 셀에 합을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시트하고 셀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일단 느낌표입니다. 일단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하고 이 셀하고 이 셀을 각각을 구분을 하자라면은 일단 시트 1하고 셀하고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느낌표 들어가줘야겠죠. 이렇게 느낌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셀들을 구분할 때 쉼표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셀 각각을 선택을 할 때는요. 시트 1 느낌표 C5, 시트 2 두 번째 느낌표 C 5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쉼표로 각각을
각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썸으로 묶어주면 되는데요. 보기에는 이 보기가 없고요. 셀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C5번째, C5번째, C5번째 공통으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생략할 수 없을까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시트 1에서 시트 3번째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콜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A 첫 번째 셀에서 A 5번째 셀 할 때 콜론 들어가잖아요. 그죠? 범위 선택을 할 때. 그와 같이 콜론으로 해서 시트와 시트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셀은 한 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sum A 3번째에서 A 9번째 수식이 sum A 3, A 9와 같이 범위 참조에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옳은 것은, 자,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정답은 일단 name 오류인데요. 자, name 오류 같은 경우에는 셀의 이름이 틀린 경우, 자, 보세요. 이거 뭡니까? 이런 셀 주소 있습니까? A3, A9 없잖아요. 그죠? A3, A9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는데요. 비슷한 오류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널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자, 썸에서 A3, A9 근데 사이에 공백이 있죠. 자, 그러면은 엑셀에서는 이거는 셀이고 이것도 셀이다라는 거 그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이게 쉼표인지 콜론인지 그죠?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널 하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다르죠? 공백이 없으면은 네임이고요. 셀의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네임이 되고요. 공백이 들어가면은 셀 이름은 알 수 있지만은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널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죠. 밸류 오류가 나고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A 첫 번째 셀과 B 첫 번째 셀을 더해라. 자, 수식 입력 후 B열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B열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겠죠.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n/a라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른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함수식을 이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를 찾아라 이런 경우, 그 hlookup, vlookup 이런 거 이용할 때 이런 오류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랭크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자,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범위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셀에 어떤 랭킹 값을 찾아라, 성차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자, 디비전 그 오류죠. 빈 셀이나 0으로 나누었을 때 0으로 나누면 당연히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와 같은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 샵이 여러 개 나올 경우에는 셀 폭이 좁을 때, 자, 이것을 넓혀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실제 데이터는 이만큼 긴데, 자, 셀의 폭이 좁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출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엑셀에서 그림을 시트 배경으로 사용하면 화면에 표시된 형태로 시트 배경이 인쇄가 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시트의 배경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시트의 배경은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무거나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삽입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지럽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실제 데이터 하고요. 그림 하고요. 지금 겹쳐져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쵸? 자, 지울 때는 배경 삭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다른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는 위쪽에 있고, 자, 시트의 모든 배경에 조금 전 이미지가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인쇄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쇄 미리 보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없잖아요. 배경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쇄를 할 때는요, 배경이 인쇄가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인쇄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이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배경 지우고요.
자, 삽입에 가서 그림을 삽입하거나 도형이라든지 스마트 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쇄가 되죠. 자, 여기 있죠. 아래쪽 페이지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시트 배경은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 워크시트 데이터와 함께 저장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 이렇게 배경이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 문서를 읽어 들을 때 동일하게 배경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함께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워크시트에 삽입된 그림, 도형, 스마트 아트 등 일러스트레이션은 출력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차트를 클릭한 후 오피스 단추 인쇄를 선택하면 인쇄 대화 상자에 인쇄 대상이 선택한 차트로 지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한 차트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14년도 1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